네, 베이징 나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강현입니다. 저는 현재 베이징의 새로 연 베이징 증권거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베이징 거래소는 지난 15일 월요일에 개장했습니다. 1990년에 상하이하고 선전해서 열었고 이 31년 만에 새로 거래소가 생긴 겁니다. 베이징 거래소 상장 종목들에 지금 투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하이 증시의 커창반이나 선전 증시의 창해반이 그러는 것처럼 소액 투자자나 외국인의 접근을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베이징 거래소에 제가 나와본 건 이 거래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이징 거래소는 베이징 중심가인 시청구 금융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계 금융사들도 베이징 본부를 거의 이 금융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베이징 거래소가 들어와 있는 건물은 진양 따샤 금양 빌딩이라는 건물인데, 공교롭게도 이 건물에 베이징 증권감독원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국이 증권거래소, 금융시장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이 베이징 거래소를 열면서 내건 목표는 무수한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려온 선전거래소의 창예반, 영어로는 차이넥스트가 있고요. 또 상하이 거래소에는 커창반, 스타보드가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의존을 하다가 이자 비용 때문에 사업도 제대로 못 키우고 하니까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창예반이나 커창반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건 이유가 명확합니다. 상장 심사가 너무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국판 나스닥들은 다른 메이든보드들과는 달리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상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본토 증시의 A주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국판 나스닥인 창예반이나 커창반에 가려면 요건만 몇 개 갖추면 등록을 해서 상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등록 요건에 분명히 이익을 못 내더라도, 적자를 보더라도 유망한 기술을 갖추고 있고 미래 실적 전망이 좋으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실제로는 최근 들어서는 최근 사업연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순이익 5천만 위안 이상을 냈냐, 이런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유망 기술 기업들은 그동안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미국이나 홍콩 증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 금융당국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적자 기업을 상장시켰다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책임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베이징 거래소도 그래서 등록제를 내세우긴 했는데 실제로는 허가제처럼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국이 내세운 우수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목표는 아마도 제대로 달성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베이징 거래소는 왜 만들었을까요?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상하이나 선전같이 남쪽에 집중된 금융 권력을 베이징으로 좀 옮겨보겠다, 가져와 보겠다, 이런 시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하이 방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정치 세력이 시진핑 시대에 거의 세력을 잃었다, 와해됐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저는 아직도 영향력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매체 중에 띠이 차이징, 제1재경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국유 매체이기도 하고요. 근데 각종 지표나 데이터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서 경제 부문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1재경의 지분은 62%를 가진 최대 주주 상하이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알리바바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첫 번째, 상하이시가 경제 분야에선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리바바와 상하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남북의 정치 권력들과는 관계가 여전히 끈끈하다. 세 번째, 시진핑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하이가 갖고 있는 경제 권력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베이징 거래소는 왜 열었을까요? 저는 중국이 틈날 때마다 시장 개방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처럼 돈이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맘대로 안 된다는 식의 정책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흑자 국가이고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밖으로 나가는 건 통제를 합니다. 이건 중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중국의 부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외국으로 옮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중국 정부는 당연히 이걸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을 불법화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국 국민들이 돈을 투자할 때를 열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집값을 잡는다고 하니 부동산은 현재 투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라도 열어서 시중 자금이 갈 데를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2019년 커창반이 연 이후에 자금이 대거 몰렸고요. 커창반 상장 주식들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베이징 거래소 상장 주식들 주가도 비슷하게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증시가 화랑새가 되면 일단은 성공이라는 평가는 나올 테니까 목적도 상당 부분 달성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우려가 커졌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베이징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 조달 숨통이 트이기도 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상장을 억제하는 채찍과 동시에 새로운 거래소 출범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혁신 중소기업과 자본가들을 연결해줬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당분간 베이징 거래소 종목들에 투자하시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상하이 커창반에서 그랬던 것처럼 머자나 베이징 거래소의 주요 종목들을 묶은 지수가 나오고요. 이 주소를 추정하는 ETF도 나올 겁니다. 그동안 이 ETF들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저도 그런 ETF들이 나오면 투자를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